5장 쇼펜하우처럼 듣는 법. How to listen like Schopenhauer. 소음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음악을 듣지 못한다. 오후 2시 32분 도이치반의 151번 열차를 타고 함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중 기차도 인간 같은 소리를 낸다. 기관차는 코를 컹컹대고 쌕쌕거리고 가끔은 트림을 한다. 일반 열차는 징징대고 꽥 내지르고 시끄럽게 항변한다. 독일 철도회사인 도이치반은 이런 소리들을 덮어버린다. 이곳에선 조용한 열차칸이 필요치 않다. 이미 주어져 있다. 기차 안의 모든 것이 소중함을 속삭인다. 조용한 분위기에 나무 패널을 두른 열차 내부와 스티로폼이 아닌 진짜 머그컵에 내어주는 커피까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독일 교회의 절제된 풍경을 살핀다.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기차가 지나가고 기차의 경적이 침묵을 가른다. 경적 소리의 높이는 두 기차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지다가 기차가 지나가자 점점 작아진다. 아니, 정말 그런가? 사실 음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는 도플러 효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청각적 오해다. 기차의 움직임을 잘 속는 나의 뇌와 힘을 합쳐 마치 경적 소리의 높이가 변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나는 현실을 오해했다. 만약 인생 전체가 이러하다면, 만약 이 세상 자체가 환상이라면, 약 2400년 전 플라톤이 정확히 같은 질문을 던졌다. 동물의 비유를 통해 플라톤은 동굴 안에서 벽 쪽으로 묶여있는 죄수들을 상상해 보라고 말한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굴 안에 있었으며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심지어 자기 자신도 쳐다볼 수 없다.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동굴 벽에 비친 자기 그림자뿐이다. 이들은 자신이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림자는 이들이 아는 유일한 현실이다. 플라톤은 철학이 그림자의 세상에서 벗어난 그 근원, 즉 빛을 발견하고 도와준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 빛을 늘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끔 우리는 빛을 듣는다. 예상치 못한 고요를 느끼며 잠에서 깬다. 오랜 기차 여행으로 피곤한지라 마르쿠스 스타일로 이불 속에서 더 머무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든 의지를 발휘해 몸을 꺼낸 뒤 아침을 먹으러 나선다. 루소처럼 한 발 한 발 집중하며 걷는다. 주중인데도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는 텅 비어 있다. 즉시 호텔로 후퇴해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던진다. 다들 어디 간 거죠? 호텔 안내원이 대답한다. 공휴일이에요. 모르셨어요? 나를 꾸짖는 서로의 목소리가 들린다. 봐, 관찰하라고. 아이의 눈과 현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 눈을 뜨라고, 이 친구야. 터널을 가다듬어야 한다. 원래 가려고 했던 쇼펜하우의 기록 보관소는 문을 닫았지만 분명 문을 연 곳이 있을 것이다. 아닌가 보다. 유럽인은 공휴일에 진지하다. 셔터를 내린 가게와 카페를 지나 1.5km를 쯤 걷다가 문을 연 카페를 발견한다. 열애자다. 이국적인 지역에서 공수한 원두와 장인이 느낌이 나는 바리스타의 표정을 보니 좋은 카페 같다. 스마트라 원두를 핸드드립으로 주문한다. 보통 신경외과 수술 또는 결혼식에서나 보일 법한 집중력으로 섬세하게 커피를 내려준다. 우유를 부탁하자 바리스타는 입을 앙 다물더니 정교하게 로스팅되고 산미가 적어 부드럽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시디 내린 음료에 우유를 넣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한다. 아, 그렇죠. 내가 말한다. 절대 안 그럴게요. 나는 바리스타가 아마도 다른 손님을 가르치던 간 틈을 타 커피에 우유를 쪼르륵 붓는다. 그리고 바깥 테이블에 앉아 쇼펜하우어의 에세이 첫 페이지를 읽는다. 어둠이 내려앉는다. 당분간 이 어둠은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모든 페이지와 단어에 염세주의가 스며있다. 내 커피에
스민 초콜릿의 풍미처럼. 하지만 더 씁쓸하게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침울함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에세이 제목부터가 벌써 세계의 고통에 관하여 자살에 관하여 다. 이런 염세주의를 철학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쇼펜의 암울한 세계관은 플라톤이나 데카르트를 읽기 훨씬 전인 어린 시절에서 형성되었다. 17살에 부모와 함께 유럽을 여행하던 쇼펜하우어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세상은 선한 존재의 작품일 수 없다. 세상은 고통스러워야 하는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려고 생명체를 창조한 악마의 작품일 것이다. 몇 년 후 철학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쇼펜하우어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삶은 끔찍한 사건이야. 나는 이런 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기로 결심하더냐. 쇼펜하우어의 염색주의는 시간이 흘러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심해지며 절망의 블랙홀이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다. 오늘은 사정이 나쁘고 하루하루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며 종국엔 최악이 도래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전면적이고 불가피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나는 책을 덮고 한숨을 쉰다. 긴 하루가 될 것 같다. 수마트라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하고 다시 책을 펼친다. 이 염세주의 철학자는 우리 모두가 가능한 최악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내게 가르쳐 준다. 더 나빴다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도 그리 나쁘진 않았을 테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삶은 삶을 가장 덜 인식할 때 가장 행복하다. 공기를, 빛을 찾아 잠시 멈춘다. 아무것도 없다. 쇼펜하우어의 검은 그림자가 내 주위를 맴도는 것이 느껴진다. 시각에 집중한 뒤 펑퍼짐하고 주름진 바지를 입은 나는 나이 든 여자를 바라본다. 있는 이보다 없는 이가 더 많다. 확실히 노숙자이거나 아니면 거의 노숙자에 가깝다. 여자는 내가 앉은 테이블 옆의 다른 의자를 가리키며 독일어로 뭐라 말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유일하게 아는 독일어 단어 4개는 들어있지 않다. 순간적으로 나는 의자를 좀 빌려가겠다는 뜻일 거라 결론 내린다. 그리고 내가 아는 독일어 단어 4개 중 2개를 사용해서 야 비테 라고 말한다. 모국어에서 뜻을 추측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자신이 말하지 못하는 외국어에서 뜻을 추측하는 것은 그냥 멍청한 짓이다. 여자는 의자를 빌려도 되냐고 묻지 않았다. 이 의자에 앉아 나와 말을 해도 되냐고, 나에게 말을 해도 되냐고 물은 것이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여자는 말을 하고 또 하고, 나는 가끔씩 야야를 내뱉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또 끄덕인다. 일방적인 대화다.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여자는 오마, 즉 할머니다. 그 밖에 더 알아듣는 바가 없다. 여자가 말을 하다 지치기를 바라지만 말하는 속도가 줄지조차 않는다. 소크라테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웨이터가 여자에게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준다. 확실히 공짜 커피다. 여자는 넘치도록 감사를 표현한다. 감사는 말보다 눈으로, 온몸으로 표현하는 만국 공통어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감사와 연민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계를 분리된 것으로 경험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처럼 이러한 인식이 환상이라고 믿었다. 세계는 하나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손가락의 통증을 느끼듯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 낯선 것이 아닌 자신의 일부로서. 나의 손님은 커피를 마시면서 말을 멈추지 않는다. 귀 기울여 듣기로 마음 먹는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다. 듣기는 쇼펜하우어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예를 들면 쇼펜하우어가 심장의 보편 언어라고 칭한 음악 듣기가 그랬다.
다른 종류의 듣기도 마찬가지였다. 이 세상의 소음을 넘어 자신의 직감 듣기. 지혜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외국어로 말하는 다른 목소리 듣기. 그리고 물론 고통받는 이의 목소리 듣기. 인간 혐오와 심술궂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가치 있게 여겼다. 비록 같은 인간보다는 동물에게 연민을 더 많이 표하긴 했지만 듣기는 연민의 행위, 사랑의 행위다. 귀를 빌려주는 것은 곧 마음을 빌려주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은 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이며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습득 가능하다. 이 없는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니 여자는 내 관심을 고마워하는 것 같다. 마침내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추스.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눈다. 내가 아는 네 번째 독일어 단어다. 쇼펜하우어는 염색적이었던 첫 번째 철학자도 마지막 철학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매우 독보적인 염세주의자였다. 쇼펜하우어의 강점은 우울함이 아니라 웃음을 설명하기 위해 쌓아 올린 철학적 세계, 고통의 형이상학이었다. 여태껏 염세적인 철학자는 여럿 있었지만 염세주의를 진정으로 파고든 철학자는 쇼펜하우어 단 한 명뿐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의 저서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전부 제시되어 있다. 오직 철학자만이 사랑할 제목이다. 겨우 20대 때 완성한 이 작품은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생각의 산물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설명하는 데에는 1156페이지가 필요했다. 쇼펜하우어의 편을 들어주자면 그 생각은 매우 거대했다. 책의 첫 문장부터 상당히 특별하다.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다. 이 문장은 이것만은 쇼펜하우어의 오만한 발언이 아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이 이 세상을 지어낸 저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마다 자기 정신에서 현실을 구성한다는 의미다. 쇼펜하우어의 세계는 그의 생각이고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생각이다. 쇼펜하우어는 관념론자였다. 철학자 의미에서 관념론자는 이상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념론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세계 자체가 아니라 정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믿는 사람을 뜻한다. 물리적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에만 존재한다.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다. 이 개념이 괴상하게 어쩌면 망상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대 철학자 나이절 워버턴은 거대한 영화관을 비유로 든다. 이 영화관에서는 모두가 각기 다른 상영관에서 똑같은 영화를 보고 있다. 워버턴은 말한다. 우리는 영화관을 떠날 수 없다. 영화관 바깥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영화는 우리의 현실이다. 아무도 스크린을 보지 않을 때 영상기의 불빛은 꺼지지만 영화는 영상기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 관념론자들은 오로지 우리의 의식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념론자들은 세계는 존재하지만 우리 정신의 구성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비유로 냉장고 불빛을 떠올려 보자.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불이 들어온다. 냉장고의 불은 항상 켜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냉장고 문을 닫으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인식 능력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처럼 정신에서 구성된, 즉 인지적 세계를 경험한다. 이 세계는 실제한다. 호수의 표면이 실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유리처럼 매끈한 수면이 호수의 전부가 아니듯이 인지적 세계 역시 실제의 일부만을 나타낸다. 호수의 깊이를 설명해내지는 못한다. 이마누엘 칸트 같은 관념론자들은 이러한 길이가 감각, 인식 너머에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호수의 바닥이 실체하듯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찰나의 감각적 현상보다 더욱 실제적이다. 철학자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에 다양한 이름을 붙였다. 칸트는 이를 예지체라고 불렀다. 플라톤은 이를 이상적인 형태의 세계라고 불렀다. 인도 철학자들에게 이는 곧 브라만이었다. 이름이 다 다르지만 개념은 동일하다. 서둘러 직장에 출근하고 넷플릭스를 몰아서 보고 이 그림자의 세계에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의 차원. 쇼펜하우는 이 세계 너머에 있는 세계 개념을 지지했지만 여기에 흥미롭고 우울한 자신만의 생각을 덧붙였다. 칸트와 달리 쇼펜하우는 실제가 단일하고 통일된 독립체이며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모든 인간과 동물, 심지어 무생물을 뒤덮고 있다. 그것은 아무 목적 없이 분투하며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악이다. 쇼펜하우는 이러한 힘을 의지라고 칭했다. 나는 이 이름을 부적절하다고 본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정신력이 아니라 일종의 힘이나 에너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중력 같은 것이다. 중력만큼 유순하지는 않지만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지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요구는 고갈될 줄 모른다. 모든 욕망이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그 갈망은 가라앉히거나 그 요구의 끝을 맺거나 그 심장의 끝없는 나락을 채우기엔 세상의 그 어떤 만족도 충분치 않다. 두 가지 의견. 첫째, 의지는 대학 시절 내 여자친구처럼 끔찍한 녀석인 것 같다. 둘째, 빛이 더욱더 유연해 보인다. 의지는 끝없는 노력이다. 만족 없는 욕망이다. 영화 없는 시사회, 절정 없는 섹스다. 의지는 스카치 위스키 2잔으로 충분할 때 세 번째 잔을 주문하게 만든다. 의지는 머릿속을 긁어내는 소음이다. 가끔 약해질 때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스카치 위스키 4잔을 마신 후에도 절대 침묵하지 않는 소음이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진다. 의지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친다. 쇼펜하우는 말한다. 결국 의지는 자신을 먹어치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의지는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가젤에게 이빨을 박아 넣은 사자는 자기 자신의 가죽에 이빨을 박아 넣고 있는 것이다. 취미 동물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어느 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새로운 종류의 개미가 발견되었음을 알게 된다. 미르메키아라는 학명을 가진 이 오스트리아 불독개미는 악랄함으로 악명 높을 만하다. 불독개미는 강력한 턱으로 먹이를 꽉 움켜쥔 채 반복해서 치명적인 독침을 쏜다. 이 불독개미가 반으로 잘리면 강력한 턱을 가진 머리가 독침을 가진 꼬리와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이 싸움은 둘 모두가 죽거나 다른 개미가 와서 이들을 죽이기까지 30분이나 이어질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개미가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게 만드는 것은 악이나 피학증이 아니라 바로 의지다. 쇼펜하우어는 개미가 의지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 곧 손에 든 먹이컵을 놓으면 컵이 중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불독개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잔인함의 저자이자 독자이며 피해자이자 가해자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천천히 스스로를 집어삼킬 운명이다. 절망하지 마시게. 어둠의 철학자가 말한다. 우리는 세상을 떨쳐냄으로써 의지라는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때때로 며칠씩 굶고 몇 시간 동안 망상을 하고 성적 순교를 지키는 것이다. 나는 두 번째로 넘어가겠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술이다.
훨씬 낫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술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예술은 의지라는 끊임없는 분투와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유예를 제공한다. 예술이 이런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예술이 우리 자신에게 내던지게 하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을 창조하거나 감상할 때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부처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한 분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안개를 걷어낸다고 말한다. 개별성이라는 환상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인식과 인식의 주체를 분리하지 못하고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된다. 의식 전체가 인식된 단 하나의 상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이나 큐레이터의 도움 없이도 주체와 객체의 융합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미적 즐거움은 미술관이나 콘서트홀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익숙한 거리를 걷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우편함이나 소화전처럼 일상적이고 전에도 여러 번 보았던 물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바라본다. 철학자 브라이언 맥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로 우리 앞에 그 대상만이 홀로 존재하는 것 같다. 이상할 정도로 온전히 그 자체로서, 기묘할 정도로 매우 현실적으로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미적 순간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행복도 느끼지 않는다. 행복과 슬픔 사이의 구분은 사라진다. 세상을 떨쳐내는 동시에 거짓 이분법도 떨쳐낸 것이다. 우리는 예술의 대상을 비추어 거울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맑은 세계의 눈이라고 칭한다. 물론 문제는 있다. 이러한 미적 순간은 일시적이며 쉽게 사라진다. 우리가 그 순간을 인식하자마자 의지가 다시 우리의 인식 안으로 들어오고 마법은 끝이 난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죽어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쇼펜하우어의 박물관 같은 것은 없다. 쇼펜하우어의 물건들은 지역 대학에 보이지 않게 수정되어 있다. 나는 큐레이터에게 이메일을 보내 프랑크푸르트의 이친 자식에게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며칠 후 슈테판 로퍼라는 사람에게서 답이 온다. 그는 예의 바르고 쾌활하다. 상당히 놀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요즘에는 쇼펜하우어를 찾는 방문객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날 적절하게 또 비가 내리고 음산하다. 대학까지 몇 블럭 걷는다. 실용적으로 보이는 칙칙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즉시 길을 잇는다. 안내 데스크 뒤에서 있는 젊은 여자에게 다가간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쇼펜하우어? 아니, 말하기보다는 묻는다. 마치 저 이름 자체가 형이상학적 질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자가 으스스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염세주의 철학자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아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침울한 독일인과 행복한 독일인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분명히 얼굴 근육과 눈의 움직임의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한 차이는 나 같은 외국인이 이해력 너머에 있다. 버저를 누르고 몇 초 후 가냘프고 쾌활하며 수줍음을 타는 남자가 나타난다. 스테판 로퍼는 코 밑에 수염이 있고 이마가 환하며 눈이 파랗다. 그의 장밋빛 얼굴을 보니 거나하게 취한 아기 천사가 떠오른다. 우리는 커다란 방 안으로 들어간다. 오래된 책과 소독약 냄새가 난다. 벽에 걸린 쇼펜하우어가 걷고 있는 우리를 내려다본다. 벽마다 쇼펜하우어의 초상화와 사진 한두 장이 걸려있다. 함부르크의 15살 소년에서 프랑크푸르트 70대 현자의 모습까지 나이대가 다양하다. 액자 속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한 사람치고는 이상하게 불편해 보인다. 루소처럼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집없는 떠돌이로 여겼다.
자기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철학계의 최하층민이었던 쇼펜하우어는 비판받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이 더 가혹한 운명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거의 평생 동안 그의 책은 읽히지 않았고 그의 생각은 사랑받지 못했다. 다른 참가자 없이 덴마크 철학자의 글자 속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한 사람치고는 이상하게 불편해 보인다. 루소처럼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집 없는 떠돌이로 여겼다. 자기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철학계의 최하층민이었던 쇼펜하우어는 비판받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이 더 가혹한 운명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거의 평생 동안 그의 책은 읽히지 않았고 그의 생각은 사랑받지 못했다. 다른 참가자 없이 덴마크 철학자는 단독 복무했을 때조차 수상에 실패했다. 그는 죽음을 겨우 몇 년 앞두고서야 약간의 인정이나 받을 수 있었다. 쇼펜하우어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설 중 하나는 프로이트에게 철학적 영향을 미친 그가 매우 프로이트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특히 어머니와의 문제가 컸다.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문학적, 사회적 포부가 대단했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녀에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인이 직접 말했듯이 곧 자신의 새 인형을 갖고 노는 것에 실증이 났고 쇼펜하우어의 어린 시절 내내 그를 무시하다가 분노하기를 반복했다. 훗날 쇼펜하우어는 요한나가 매우 나쁜 어머니였다고 썼다. 성공한 상인이었던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도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한 편지에서 그는 쇼펜하우어에게 글씨를 쓸 때는 대문자를 제대로 쓰고 화려한 장식체는 다 빼버리라고 충고했다. 또 다른 편지에서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어린 쇼펜하우어의 자세였다. 그는 잘 자란 다른 애들처럼 꼿꼿이 걸어 다니라는 얘기를 언젠가 내게 하지 않아도 되기를 나처럼 너희 어머니 역시 고대한다 하고 있단다 라고 쓰고는 잔인하게 덧붙였다. 어머니가 안부 전한단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아들을 가업의 후계자로 키웠다. 심지어 아르투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그 이름이 국제적인 느낌을 풍겨서였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부족한 사회성은 아버지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한 편지에서 그는 경멸하듯 말한다. 네가 다른 사람을 상냥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니? 쇼펜하우어는 끝까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을 밀어냈다. 원하면 매력적인 사람처럼 굴 수 있었지만 그런 때는 드물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잠시 괴테와 교제했을 때를 제외하면 진정한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아트만이라는 이름의 푸르틀만은 사랑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에게 절대로 내보이지 못했던 따뜻함을 아트만 앞에서만큼은 드러내 보였다. 그는 아트만이 버릇없이 굴 때마다 이봐요 선생님이라는 말로 다정하게 꾸짖곤 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동물은 고슴도치의 도움을 받아 인간관계를 설명한다.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가까이 붙어 서서 옆 친구의 체온으로 몸을 덮인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리고 만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들이 두 악마 사이를 오가며 붙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리를 발견한다고 말한다. 오늘날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딜레마는 우리 인간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타인은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 관계는 끊임없는 궤도 수정을 요하며 매우 노련한 조종사처럼 가끔씩 가시에 찔린다. 슈테판 로퍼가 커다란 상자를 열고 녹슨 포크와 스푼을 꺼낸다. 쇼펜하우어는 외식을 할 때마다 술잔과 함께 이 포크와 스푼을 가지고 다녔다.
그는 레스토랑의 위생 상태는 물론 그 밖의 웬만한 것들을 다 불신했다. 그는 이발소에 가지 않았다. 이발사가 칼로 자기 목을 그을까봐 무서워서였다. 쇼펜하우어는 불안이 심했고 가끔 공황 발작이 찾아오기를 또 했다. 휴대판이 다른 상자에서 원기둥 모양의 물체를 꺼낸다. 아이보리색 프루트. 아버지가 아들 쇼펜하우어에게 준 선물이었다. 손으로 들어본다. 기분 좋은 무게감과 견고함이 느껴지고 죽은 사람의 물건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으스스함도 있다. 프루트를 만지는 게 꼭 침입이나 폭력처럼 느껴진다. 내 심술궂은 쇼펜하우어의 잔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내 프루트에서 그 더러운 손 당장 떼지 못해? 프루트는 쇼펜하우어가 성인이 된 후 힘들 때마다 늘 곁에 지켜준 것이었다. 매일 정오가 되기 직전 쇼펜하우어는 자리를 잡고 앉아 콘 아모레, 즉 애정을 담아 프루트를 불었다. 쇼펜하우어는 모차르트를 좋아했다. 하지만 로시니를 흠모해서 이 이탈리아 작곡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눈알을 까뒤집을 정도로 좋아했다. 쇼펜하우어는 로시니의 모든 음악을 프루트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했다. 쇼펜하우어가 매우 즐겁게 프루트를 연주했다는 사실은 그의 팬이었다가 비판자로 변한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의 염세주의에 의문을 품게 했다. 매일 그렇게 즐거워하며 그렇게 사랑을 담아 프루트를 연주한 사람이 어떻게 염세주의자일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아무 모순도 느끼지 못했다. 이 세계는 실제로 고통이자 엄청난 오류이지만 그 고통이 일시적으로 유예될 때가 있다. 짧은 즐거움의 순간들. 예술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예술. 좋은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고 쇼펜하우어는 생각했다. 예술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지식을 전달한다. 실제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는 창문. 예술은 한낱 개념을 넘어서는 지식이며 그러므로 말의 표현 범위를 넘어선다. 또한 좋은 예술은 정념을 초월한다. 욕망을 키우는 모든 것은 고통을 키운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에 따르면 의지를 줄이는 모든 것은 고통을 완화한다. 예술작품을 하나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포르노가 예술이 아닌 것이다. 포르노는 예술의 정반대의 지점에 있다. 포르노의 유일한 목적은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다. 욕망을 자극하지 못하면 그 포르노는 실패작으로 여겨진다. 예술에는 더 고귀한 목표가 있다. 체리 한 그릇을 그린 정물화 앞에서 느껴지는 반응이 배고플 뿐이라면 그 작품을 그린 예술가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미학의 유계질서를 만들었다. 건축은 사다리 가장 아래에, 연극은 사다리 꼭대기에 있다. 음악은 이 사다리 옆에 있다. 사다리 없다. 음악은 자기만의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 외의 다른 예술은 그림자를 이야기할 뿐이고 라고 말한다. 음악은 본질을, 물 자체를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모든 삶과 존재의 가장 내밀한 본성을 표현한다. 천국의 이미지, 심지어 세속화된 천국의 이미지 안에 그림과 국악생활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곳에 음악이 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언어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음악은 중력이나 뇌우처럼 인간의 사상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숲속에서 울리는 트럼펫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한다 해도 트럼펫은 여전히 울린다. 언젠가 쇼펜하우어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음악은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은 다른 예술과 달리 개인적이다.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없을 수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아마 다들 있을 것이다. 13살 나의 딸 아이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들어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 발견하고 있다. 아이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상 끝. 우리가 듣는 음악은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가 모는 자동차, 우리가 마시는 와인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아무것도 와 닿지 않을 때에도 음악만은 와 닿을 수 있다. 음악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다. 윌리엄 스타일러는 자신의 우울증을 회고한 저서 보이는 어둠에서 자살을 고민하다가 마치 날아오르는 듯한 브람스의 음악을 들었던 일화를 들려준다. 모든 음악에 사실상 모든 기쁨에 몇 달간 아무 반응 없이 무감각했었으나 이 음악이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혔다. 추억이 물밀듯 밀려들면서 이 집에서 있었던 모든 즐거운 일들이 떠올랐다. 온 방을 뛰어다니던 어린 애들, 축제, 사랑과 일. 음악에는 치료 효과가 있다. 수많은 연구 결과 뇌졸중 발병 이후 음악을 들으면 인지 능력이 더 빠르게 회복되었다.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 심지어 식물 상태에 있는 환자도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 나는 머리로는 음악이 주는 혜택을 알지만 푹 빠져들어 음악의 깊은 조회를 쌓지는 못한다. 나는 일종의 음악적 무감각에 시달리고 있다. 10대 시절에도 앨범을 사 모으거나 직접 믹스테이프를 만든 적이 없다. 가끔 콘서트를 보러 가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억지로 끌려갈 뿐이다. 오늘날까지도 내겐 음악의 모든 장르가 낯설다. 음악에 들리면 즐기기는 하지만 좋은 스카치 위스키나 좋은 다방만큼 즐기지는 않는다. 나는 소리와 말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음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늘 이상하게 느껴진다. NPR에서 즐겨 하는 오래된 농담이 있다. 왜 라디오가 텔레비전보다 더 낫죠? 눈에 보이는 게 더 나으니까요. 입으로 말하는 데에는 어딘가 원초적인 면이 있다. 우리 인간은 이야기를 읽기 훨씬 전부터 이야기를 들어왔다. 소리는 중요하다. 문자는 정보 전달에 탁월하고 입말은 의미 전달에 탁월하다. 문자는 생기가 없다. 입말은 살아있고 치밀하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NPR과 팟캐스트, 오디오북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메일을 거부하고 매주 월요일에 꼭 전화 통화를 고집하는 것이다. 나는 NPR의 해외 통신원으로 일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소리의 질감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다. 델리 길거리 행상의 단조로운 외침, 도쿄의 빠친코 안에서 울려 퍼지는 불협화음.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입말의 소리였다. 인간의 목소리는 자연 최고의 거짓말 탐지기로 나는 얼마 가지 않아 말하는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몇 초 만에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정치인은 가장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단어 선택도 비겁하지만 목소리의 톤도 문제다. 너무 조심스럽고 가성으로 말한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챈다. 어린아이는 이런 데에 특히나 더 능숙하다. 왜 나는 이런 소리에 대한 직감을 음악의 세계로 옮기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음악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내가 가진 한정적 지식이 내 발을 걸고 넘어뜨려서 신장의 보편 언어를 듣지 못하는 것일지 모른다. 나의 친구 존 리스터는 클래식 음악 마니아이자 독일 철학 마니아이다. 게다가 바그다드에 살며 구호 단체에서 일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 존은 며칠간 호텔방에 갇혀 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돈다. 완벽한 통신원이다. 노트북을 열고 음악에 대한 지식이 즐거움을 배가시켜 주는지 아니면 방해하는지 묻는다. 어떻게 해야 음악을 감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보내기를 누른다. 몇 시간 뒤 메일함에 장문의 답장이 도착한다. 몇 페이지에 이르는 존의 이메일을 훑어보고
존의 박식함과 남아도는 시간에 말없는 감사를 전한다. 전부 어려운 질문이네. 존이 이렇게 쓰고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듯 바로 대답하기 시작한다. 존은 음악에 대한 지식이 즐거움을 배가시켜준다고 말한다. 지식이 없었다면 얻지 못했을 어떤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음의 아름다움에만 사로잡혀서 음악을 심리적 경험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 음악에는 하나의 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은 두세 개 사이를 넘든다. 존은 설명을 이어간다. 음악의 종류가 다르면 듣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바그너는 쉽다. 바그너의 음악은 미학의 효과가 밀려드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감각적이다. 베토벤과 말러, 브람스는 좀 더 까다롭다.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바그너는 무언가에 관해서 말을 해. 베토벤과 말러, 브람스는 그냥 말을 하고 그게 차이점이야. 존은 음악적 구조에 관해 아는 것이 좋은 더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고 설명한다. 지식은 귀를 단련시킨다.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게 되고 딴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쇼펜하우어는 딴 생각에 대해 깊이 사색한다. 우리는 실질적이고 계산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계약 성사에 열중하고 있는 암스테르담의 증권 중개인은 자기 주변의 세상을 의식하지 못한다. 체스 선수는 중국 체스 말의 우아함을 보지 못한다. 전투를 계획하는 장군은 전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한다. 음악가는 이와 다른 책 관계, 덜 계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사심 없는 관점에서 음악을 경험해야 한다. 사심은 없지만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어떤 음악 작품에 무관심한 것이 그 음악에 냉담한 것이다. 사심이 없는 것은 음악에 어떤 기대도 품지 않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것. 하지만 미학적 기쁨의 가능성에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불교 신자라면 음악에 애착을 갖지 않되 그렇다고 아예 초연하지도 않다고 말할 것이다. 신비주의 기독교인이라면 음악에 신성한 무심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의미는 같다. 진정한 듣기를 위해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아무런 판단이 없이 음악을 들을 때 절대적 행복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 구절을 읽고 잠시 어안이 벙벙해진다. 쇼펜하우어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처음 보았다. 언뜻 반짝이는 불빛. 음악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쇼펜하우어가 내게 말한다. 음악은 감정을 전달하지 않는다. 음악은 감정의 본질을 내용 없는 그릇을 전달한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구체적인 슬픔이나 구체적인 즐거움이 아닌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와 즐거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느낀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감정에서 추출한 정수라고 표현한다. 슬픔 자체는 고통스럽지 않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무언가에 관한 슬픔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파 영화를 보거나 레너드 코엔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극적인 사건에 덜 몰입하면 어딘가에 매이지 않고 감정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으며 슬픔만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느린 멜로디가 가장 아름다운 슬픔이었다. 그는 느린 멜로디를 발자적인 울부짖음이라고 불린다. 세뮤얼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가 좋습니다. 나는 슬플 때마다 이 곡을 듣는다. 내 생각에 이건 자기 고통에 푹 빠진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이 아닌 무언가가 더 숭고한 행위다. 그 음악은 내 슬픈 기분과 잘 어울리고 내 감정을 인정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슬픔의 원인과 거리를 두게 도와주기도 한다. 나는 슬픔을 삼키지 않은 채 또는 슬픔을 삼켜지지 않은 채 슬픔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씁쓸함을 음미할 수 있다.
나는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염세주의를 입증하려고 일부러 불운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다. 피약증의 불주기가 그의 삶 전체를 타고 흐른다. 베를린에서 잠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쇼펜하우어는 역겹고 멍청한 사기꾼의 헛소리를 써 갈기는 전무후무한 작자라며 무척 혐오했던 프리드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헤겔은 철학계의 록스타였고 쇼펜하우어는 무명이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쇼펜하우어의 강의에는 학생이 채 5명이 또 오지 않았다. 그 이후로 쇼펜하우어는 다시는 강단에 서지 않았다. 자신의 물건이 교육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봤다면 쇼펜하우어는 아마 크게 놀랐을 것이다. 아니, 크게 격노했을 것이다. 그는 엄격한 규칙과 패티코트 입은 철학자들이 있는 학계를 경외했다. 방랑하는 철학자의 삶을 선호했고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스피노자처럼 안경점에서 렌즈를 깎을 필요도, 칸트처럼 대학생을 가르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쇼펜하우어처럼 우울하지만 그렇다고 염세주의자는 아니다. 그의 침울함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완벽한 지식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능한 최악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 염세주의는 나에게 없는 확신을 필요로 하며 그 점에서 나는 감사하다. 중국 농부의 우화를 생각해보자. 어느 날 농부의 말이 달아났다. 그날 저녁 이웃들이 위로해주러 찾아왔다. 이웃들이 말했다. 자네 말이 달아났다니 정말 유감이네. 정말 안 될 일이야. 그럴 수도. 농부가 말했다.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말이 7마리의 야생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이웃들이 말했다. 오, 정말 행운 아닌가? 이게 말이 8마리나 됐지 않나.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다니. 그럴 수도. 농부가 말했다.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 중 한 마리를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오, 이런 정말 안 되지 그래. 이웃들이 말했다. 그럴 수도. 농부가 말했다.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징병관이 전쟁에서 싸울 군인을 징집하러 마을로 찾아왔으나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농부의 아들은 달려가지 않았다. 모든 이웃들이 말했다. 정말 잘된 일이 아닌가? 그럴 수도. 농부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광각의 세계에서 망원 렌즈를 찍은 사진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전체적인 그런 그림은 전혀 볼 수 없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건강한 반응은 중국의 농부처럼 아마도 철학을 취하는 것이다. 좋은 철학자는 좋은 청자다. 지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이들은 우리 얼마나 낯설든 간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미국의 고대 문헌에 숨은 지혜를 발견했다. 좋은 철학자는 좋은 청자다. 지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이들을 얼마나 낯설든 간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미국의 고대 문헌에 숨어 있는 지혜를 발견했다. 1813년이었다. 아직 어머니와 막내하는 사이였던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의 사교 모임을 방문했다. 사람들 중에 프리드리히 마이어라는 이름의 학자가 있었다. 마이어는 쇼펜하우어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잡지 아시아틱을 보여주며 우파니샤드라는 제목의 인도 문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쇼펜하우어는 집주인으로 되었다. 아무 서점에나 가도 바로 알 수 있듯이 동양의 철학과 종교가 위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서구 세계는 불교와 힌두교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바가바드 기타가 열린 호수에 있는 소로의 오르막집에 도달한 것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였다. 학자들은 동양 철학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고 그나마 아는 내용은 깎아내렸다.
영국 정치인 토머스 맥콜리는 모든 인도와 아라비아 문헌의 가치는 괜찮은 유럽 도서관에 있는 선반 하나의 가치 정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쇼펜하우어는 담았다. 그는 동양의 가르침을 걸신되는 듯 빨아들였고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해의 마음을 빼앗겼다. 쇼펜하우어는 늘 배가 고팠다. 그는 매일 저녁 어김없이 우파니샤드를 몇 문단씩 읽었다. 쇼펜하우어는 우파니샤드에 대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유익하고 숭고한 책이며 내 삶의 위안인 동시에 내 죽음의 위안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후 쇼펜하우어는 불교를 공부하며 불교를 가장 위대한 종교라 선언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자기의 서재에 부처상을 올려두기도 했다. 일부 전기 작가는 쇼펜하우어를 프랑크푸르트의 부처라고 부르지만 그는 수도자가 아니었다. 쇼펜하우어가 당시로선 드물게 불교를 깊이 이야기는 했지만 자기가 배운 바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었다. 쇼펜하우어는 명상을 하지 않았다. 세속적 즐거움을 단념하지도 않았다. 고급 요리와 값비싼 옷을 즐겼고 평생 왕성한 성생활을 하며 생식기관은 세상의 진정한 중심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서양 철학이 다른 곳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근시안적 철학이라고 말한다. 사망한 백인 남성, 오로지 백인 남성만 가입할 수 있는 철저히 배타적인 클럽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난이 어느 정도 진실이기도 하지만 서구 철학이라는 철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동양의 신이 엮여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아피쿠스가 살던 시대인 기원전 350년경에는 동양과 서양이 늘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었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수세기가 지난 후 대화가 재개되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소로와 쇼펜하우어뿐만이 아니었다. 니체와 하이데거, 윌리엄 제임스도 인구와 중국의 지혜를 익히 잘 알았다. 그리고 이 지혜가 그들의 철학에 깊이 스며들었다. 쇼펜하우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어둠의 왕자인 이 염세주의 철학자는 읽는 즐거움을 주는 영문가다. 그의 글은 날카롭고 생생하며 거의 시적이기까지 하다. 쇼펜하우어는 가장 읽기 쉬운 독일 철학자다. 쇼펜하우어를 연구한 학자인 브라이언 메리는 저서를 읽을 때 쇼펜하우어처럼 손에 닿을 듯 목소리가 귀에 들릴 듯 가까이 느껴지는 철학자는 없다고 말한다. 쇼펜하우어가 그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영혼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종류가 아닌 정도의 차이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약간의 쇼펜하우어가 있다.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상처의 크기와 형태가 다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쉽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술가와 음악의 애호가였던 쇼펜하우어는 가장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미학 이론을 전개했고 여러 예술가와 작가에게 수세대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톨스토이와 바그너는 자기 서재에 쇼펜하우어의 초상화를 걸어두었다. 아르헨티나 작가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쇼펜하우어를 원전을 읽으려고 독일어를 배웠다. 여러 코미디언도 쇼펜하우어를 사랑한다. 이로써 유머 뒤에는 암울함이 도사린다는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난 셈이다. 다른 철학자들이 저 바깥 세상을 설명하려 시도한 것과 달리 쇼펜하우어는 내면 세계에 더 관심이 많았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이 세계도 알 수 없다. 이 사실은 내게 읽을 수 없을 만큼 명백하다. 왜 그토록 많은 철학자가 다른 방면으로 똑똑한 작자들이 이 사실을 놓치는 걸까? 내 생각에 그 이유 중 하나는 외부를 살피는 것이다. 외부를 살피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환한 불빛 아래서 자기 열쇠를 찾는 술주정뱅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열쇠를 셨소라 지나가던 사람이 묻는다. 아니요, 열쇠는 저쪽에서 잃어버렸소.
술주정 뱅이가 저쪽 어두운 주천을 가리키며 말한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열쇠를 찾고 있는 거요? 여기가 화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달랐다. 그는 가장 어두운 곳을 살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적 세계관이나 아무런 형이상하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철학이 어중간하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다. 영웅적 철학자다. 모든 패티시에는 정반대에 있는 혐오가 똑같이 따라오고 모든 열정에도 상보적인 짜증이 따라온다.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장렬한 음악 사랑은 그에 상응하는 소음, 혐오를 낳았다. 쇼펜하우어는 에세이, 소음에 관하여에서 두드리고 찢고 쾅쾅대는 소리가 평생 동안 매일 나를 괴롭힌다 라고 했다. 그는 특히 말의 옆구리를 갈기를 급작스럽게 날카로운 채찍 소리를 싫어했다. 그는 특히 말의 옆구리를 갈기는 급작스럽고 날카로운 채찍 소리를 싫어했다. 그 소리가 뇌를 마비시키고 깊이 빠지려던 생각을 찢어 발기며 모든 사고를 죽여 없앤다는 것이다. 동물을 사랑하던 쇼펜하우어가 말의 고통을 느낀 것은 아닐까 궁금해진다. 쇼펜하우어는 한밤중에 아주 작은 소음에도 벌떡 일어나 늘 침대 옆에 보관해 두었던 권총을 움켜쥐었다. 프랑크푸르트에 살 때 그는 시끄러운 소리 좀 어떻게 해보라며 극장 관리인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사람들은 통제하고 문과 의자에 쿠션이든 뭐든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편지를 이렇게 썼다. 유지들과 관객들은 문제를 개선해준 당신께 감사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소음은 단순히 짜증나는 것이 아니었다. 소음은 사람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는 소음에 대한 내성이 그 사람의 지능과 정확히 반비례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어느 집 마당에서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개가 몇 시간이나 짖는 소리를 들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나도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동의한다. 내 생각의 열차는 낙해 빠져서 쉽게 철로를 이탈한다. 심지어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도 내 집중력을 깨버릴 수 있다. 바이오 아이오닉 파워 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내의 헤어드라이어. 그 작고 사악한 악마 새끼는 하루 온종일 방해한다. 낙엽 날리는 청소기 얘기는 아예 꺼지는지도 말자. 최근 연구에서 소음 공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서서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던 메디컬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소음 공해는 불안, 스트레스, 신경과민, 구역질, 두통, 정서불안, 호전성, 성기능 장애, 기분 변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증가, 노이로제, 히스테리, 정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 소음이 심지어 푹 잠들어 있을 때에도 혈압을 치솟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쇼펜하우어가 이 연구를 봤다면 자기의 생각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겠지만 그리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연구들은 다른 종류의 더 유해한 소음, 바로 정신의 소음에 대해 아무 설명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적 소음은 우리를 방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소음은 다른 소리를 가린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우리는 소리를 놓치고 가야 할 길을 잃는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우리는 신호를 놓치고 가야 할 길을 잃는다. 이메일이 발명되기 약 150여 년 전, 쇼펜하우어는 어수선한 받은 편지함을 우려했다. 에세이 저술에 대하여에서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의 소음을 미리 보여준다. 소셜미디어 안에서 지정한 소리는 새로움이라는 소음에 묻혀 들지 않는다. 가장 최근에 쓰인 것이 늘 정확하다는 생각,
나중에 쓰인 것이 전에 쓰인 것보다 더 개선된 것이라는 생각. 모든 변화는 곧 진보라는 생각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보상을 기대하며 레버를 당기는 실험실 쥐처럼 정신없이 클릭할 때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다. 그 보상이 어떤 형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요점이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배고픈 독자들처럼 우리 역시 새로운 것을 좋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나도 똑같다. 나는 내 디지털 기기의 바이털 사인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이 문단을 쓰는 동안에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어보고 이베이에서 괜찮은 가죽 배낭을 입찰하고 다시 이메일을 확인하고 충격적인 양으로 많은 커피를 주문하고 이베이에서 가죽 배낭의 일자가를 올리고 다시 이메일을 확인했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에는 백과사전이 곧 인터넷이었고 인터넷 못지않게 유혹적이었다. 책만 열면 바로 해답이 있는데 골머리를 썩힐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쇼펜하우어가 대답한다. 왜냐 하면 스스로 생각해서 해답을 내놓는 것이 100배는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의 자기 생각과 함께 머무르지 않고 너무 자주 책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했다. 책은 자기 생각이 고갈되었을 때에만 읽어야 한다. 일단을 클릭하다로 바꾸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충이 된다. 우리는 데이터를 정보로 착각하고 정보를 지식으로, 지식을 지혜로 착각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경향을 염려했다. 그가 눈 돌리는 곳마다 사람들은 정보를 통찰로 착각하며 앞다투어 달려들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다. 정보는 그저 통찰로 향하는 수단일 뿐이며 정보 그 자체에는 거의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과도한 양의 데이터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이며 통찰의 가능성을 없앤다. 소음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음악을 듣지 못한다. 슈테판 로퍼의 슬픈 쇼펜하우어 기록 구간소가 이 가능한 최대의 악을 세상을 알아서 잘 헤쳐나가게 두고 나는 호텔로 돌아가고 있다. 낙엽이 떨어진 프랑크푸르트의 대로를 천천히 걷고 있자니 공기가 부드럽고 순하다. 전혀 최악의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오후 산책 때 선호했을 만한 그런 기분 좋은 저녁이다. 나는 거리의 소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게으름한 민족의 공명을 그리고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내 내면의 목소리 역시 뒤죽박죽 산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쇼펜하우어가 옳았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면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을 이뤄낸다. 내가 초대하지도 않은 그 목소리들을 쫓아내겠다고 다짐한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나는 지루함 때문에 또는 반사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 정신없이 클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인터넷은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쇼펜하우어의 의지다. 끝없이 분투하고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다. 나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행복이라는 환상을 제시하지만 오로지 고통만을 가져온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처럼 인터넷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글목적인 삶을 살거나 미학적인 삶을 살거나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나는 음악을 선택한다. 물론 노시니의 음악이다.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고 스카치 위스키 한 잔을 따른다.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마시며 두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다. 멜로디에 귀를 기울인다. 달라이 나마가 뉴스를 듣듯이 사심은 없지만 무관심하지는 않게 주의는 기울이되 반응은 없이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목욕물처럼 음악이 나를 적신게 둔다. 말 없는 소리, 내용 없는 감정, 소음 없는 신호. 나는 깨닫는다.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유해가 아닌 더욱 풍성한 다른 세상으로서의 침전, 바로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음악 안에서 본 것임을